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거시경제학의 진짜 기본, 그야말로 뼈대를 이루는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핵심 개념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끝내버리자고요.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불황이 오면 정부가 나서서 막 돈도 풀고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아주 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정부 개입? 그거 전혀 필요 없어! 라는 거였죠. 와, 대단하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머릿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전학파의 결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들이 경제라는 세상을 어떤 규칙이 지배하는 곳으로 봤는지 그들의 세계관부터 알아야 해요. 이 기본 가정들이 바로 그들의 이론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단단한 기둥들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규칙,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규칙일 겁니다. 바로 세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빵 공장 사장인데 100만 원어치 빵을 만들어요. 그럼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도 사야 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밀가루 값으로 또 직원 월급으로 정확히 100만 원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빵이라는 공급이 그 빵을 살 수 있는 수요, 즉 구매력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 슬라이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보이죠?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면 그게 고스란히 가게의 소득이 되고 가게는 그 소득으로 다시 물건을 사는데 지출을 합니다. 이 돈은 또 빙글 돌아서 기업에게로 가고요. 이 순환고리가 완벽하게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전학파는 경제 전체적으로 물건이 안 팔려서 막 쌓이는 일,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과잉 생산 같은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바로 가격의 완전 신축성입니다. 신축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기름칠이 아주 잘 된 기계처럼 물가나 명목임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재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건이 잠깐 안 팔린다? 그럼 가격이 바로 혹 떨어져서 결국 다 팔리게 만들고, 또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럼 임금이 바로 쓱 내려가서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앞으로 정말 계속 나올 진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질 임금이에요. 수식을 보면 명목임금, 우리가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W를 물가 수준 P로 나눈 값이죠. 우리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밥 한 끼에 10,000원일 때랑 2만 원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밥의 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질 임금은 바로 그 실제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노동시장에서 기업이나 노동자나 모두 이 실질 임금을 보고 움직인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 규칙들을 다 익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고전학파 모형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노동시장이죠. 이 나라에서 과연 총 몇 명이나 일을 하게 될까? 즉, 총 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 이거는 뭐 별표 5개, 아니 10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기업이 직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원리예요. 왼쪽에 있는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더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뜻하고요. 오른쪽의 W바P는 방금 배운 실질 임금, 즉 직원에게 줘야 하는 비용이죠. 기업은 합리적이니까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서 얻는 이득, MPL가 그에게 줘야 하는 비용, W바P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직원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윤극대화 원리죠. 그렇다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MPL, 곡선 그 자체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빵집 주방에 직원이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빵 생산량이 확 늘겠죠? 근데 그 좁은 주방에 10명, 20명 계속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생산량은 거의 안 늘겠죠? 이게 바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고요. 이것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노동을 공급하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실질 임금,
그러니까 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에서 쉬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이득이 되겠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즉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말로만 했던 걸 그래프로 직접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봅시다. 먼저 좌표축부터 그려야겠죠? 세로축은 뭐다? 바로 노동의 가격인 실질임금 W/P이고요. 가로축은 노동의 거래량인 노동량 L입니다. 모든 경제 그래프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배운 노동수요 곡선 LD를 슥 그려 넣겠습니다. 실질 임금이 높으면, 즉 인건비가 비싸면 사장님은 고용을 줄이려 하고, 반대로 인건비가 싸면 고용을 늘리려 하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곡선이 곧 MPL 곡선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우리들도 등장해야죠. 노동 공급 곡선 LS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질 임금이 오를수록, 즉 월급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일할래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장의 두 주인공, 수요와 공급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네요.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지점, 이 점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가격인 균형 실질임금 W/P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임금 수준에서 일하려는 사람의 수와 기업이 고용하려는 사람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량을 우리는 균형 고용량, 더 나아가 완전 고용량 L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게 실업자가 한 명도 없이 0명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해진 근형 실질임금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이, 이 월급 받고는 일 안 해 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비자발적 실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고전학파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시장을 분석해서 이 나라에서 총 몇 명이나 일을 하게 되는지 LN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즉 한 나라의 총소득,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동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생산함수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Y는 총 생산량,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의미하고요. F는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그냥 함수 기호예요. L은 우리가 방금 구한 노동량이고, K 위에 막대기가 딱 그어진 K반은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본량, 예를 들면 공장의 기계 대수 같은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식은 주어진 기술과 자본 하에서 사람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총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조각들을 한 화면에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위쪽에는 우리가 방금 완성한 노동시장 그래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생산함수를 그릴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위랑 똑같이 노동량 L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총생산량 Y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완전 고용량 NE 있죠? 저기서부터 그대로 수직으로 점선을 쭉 내려서 아래 생산함수 그래프의 가로축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만큼의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생산 기술을 보여주는 생산함수 곡선을 이렇게 그려넣습니다.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총 생산량도 늘어나긴 하는데, 아까 말했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곡선이 바로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망의 피날레입니다. 가로축의 완전 고용량 LN에서 위로 쭉 선을 올려서 생산함수와 만나는 점을 찾고요. 그 점에서 왼쪽으로 수평선을 쫙 그어서 세로축과 만나는 점. 바로 저기가 이 경제의 최종 생산량, 즉 완전 고용 국민소득 YN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소득이 오직 노동, 자본, 기술 같은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머릿속에 딱 박고 가세요. 첫째, 고전학파의 세계에서는 누가 왕이다. 공급이 왕이다.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둘째, 가격과 임금 엄청나게 유연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알아서 다 조정된다. 셋째, 그 결과 노동시장은 언제나 완전 고용 상태다. 넷째,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려봤자 국민소득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네 가지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경제학이 가끔은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원리를 파고들다 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참,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이건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공부하고 있고요. 또 유능하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에서 만나요.